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회입니다. 합격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상담심리사 1급 필기시험.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디 딱히 물어볼 곳도 없는 막막하고 외로운 마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마음.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1급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학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합격자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여러분들도 용기와 힘을 얻고 자신만의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담심리사 1급 윤재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필기시험 합격했고 2023년에 작년에 이제 면접 합격해서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급 자격을 가지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20년에 필기를 합격하고 2022년에 상담시사 1급 1917호로 이제 합격한 하재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도 운이 좋게 첫 번째 시험을 치고 첫 번째 필기를 합격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좀 한번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거든요. 삼수해서 이제 필기 합격했고요. 매년 달랐는데 두 번째 시험 때는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한 과목에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공부는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성적이 더 나빴죠.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이제 사실 뭐 우리가 합격 기준이 그렇잖아요. 과락 없고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모르는 거 좀 이제 생소한 거 뭐 그런 거 나오면 사실 이거 뭐 한두 개 틀리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차까지는 합격한 분들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대강했다. 정말 그런 반성을 많이 했죠. 모르는 거 적고 가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분명히 달랐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두 개 틀려도 되지. 이런 자세로 하면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거의 5월달, 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거의 2개월 동안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4개월 정도?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건 한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2달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2급을 취득을 한 게 제가 2015년에 취득을 했었어가지고 7년 정도 만에 1급을 딴 거라 그 사이에 출산을 하고 나서 조금 잠깐 쉰 거 빼고는 좀 상담도 하고 이제 석사 졸업하고 논문 쓰면서 좀 알게 모르게 누적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학습 심리 하면서도 이제 나왔던 건데 하여튼 공부를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했다가 쉬었다 하고 이런 게 집중도도 높고 기억력도 오래 간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나왔고 제 나름대로 이제 수업처럼 50분 공부하고 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중간중간 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메인 교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싶은 거 밑줄 치잖아요. 요약으로 메모로 기록으로 남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밑줄 친 거를 녹음을 했어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냐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뭐 운동 뭐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걷기 운동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음악 대신에 이제 그걸 들은 거죠. 저는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저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진짜 학회 시험이 진짜 어렵기도 하고 저도 겨우 붙기도 했지만 많은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기도 하고 후기를 보면서 느낀 게 요약서를 보는 게 아니라 전공서적을 좀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회 문제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서를 좀 여러 번 봐서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실제 현장에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공서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기본을 먼저 잘 해놓은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는 뭐 액트라든지
다른 또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 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윤리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저희가 성적을 좀 받기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원래는 저희가 봤을 때 문제 출제 경향에선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만 윤리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연구 방법에서도 나오고 집단 상담에서도 나오고 이상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윤리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맞추다 보면 실제로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좀 더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면접 때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면접 질문은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윤리 관련된 공부를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학부랑 대학원 때부터 익숙하게 봐오던 교재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치료랑 와 상담 이론이라는 책이랑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기본으로 이제 두 권을 좀 기본으로 보고, 이제 대상관계의 이론이랑 그 이론 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봤었어요. 저는 사실 좀 상담 및 심리치료를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본 과목인데 괜찮겠지 했는데 읽어도 뭐지? 이렇게 난해한 느낌도 정말 많이 들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더 깊게 공부할 것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챕터로 한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상관계도 한 책으로 있고 인지행동치료도 한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학부 때나 이제 석사 다닐 때 읽었던 책 위주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론들이 다 다뤄진다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들 16가지의 이론은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건성만 선생님이 적었던 현대 심리치료와 이론이었나? 그 책으로 좀 공부를 이론을 했던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면접에서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각 상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핵심 개념에 대한 좀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로 했던 이론은 인지행동 치료로 제가 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인간관이나 병인론, 그리고 그 이론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디테일을 좀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및 심리 치료다 보니까 각 가정에 맞춰서 예를 들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그때 해야 될 작업 과정이랑 상담자의 역할 같은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엄청 마이너한 부분일 수 있지만 상담 기법을 내놓고 이게 어떤 상담 기법인지 맞추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석사 과정에 교재로 했던 그런 뭐 주로 이제 권성만 이제 선생님의 심리 이론하고 뭐 이상 심리 이런 거 공부했고, 이제 저는 이제 최근 3년 내에 학회에서 이제 진행한 뭐 학술대회, 심포지엄, 뭐 동계 학예 수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룬 주제들, 배포한 어떤 강연 자료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고, 수용 전년 치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보는 식으로. 하여튼 거기서 그 자료 안 봤으면 틀렸을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얄롬의 초록색 되게 두꺼운 그 책인데 집단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의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은 요약서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그 집단 상담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T 집단이라든지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약서의 그런 용어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학지사에서 나온 가족 상담이라는 책을 봤는데 학부 때부터 좀 봤던 책이라 익숙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것도 좀 전략적인 면인데 집단 상담과 저는 가족 치료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점수를 그래도 넉넉하게 따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은 가계도나 가족 상담의 이론의 그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그를 검색을 하면은 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선생님들의 블로그가 있어서 따로 그 용어만 이제 정리해서 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뭔가 집단 상담의 각 이론별로 이런 게 나오기보다는 집단 상담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서 집단 상담의 실제랑 이론을 좀 다루는 책으로 했는데, 정확히 제가 이름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집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험 쳤던 한 해에서는 오히려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집단 상담의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각 단계별 개입이라든가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할 때 윤리가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집단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이미 심리 치료에서 관련 내용을 좀 다루니까 그걸 응용해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 상담 쪽은 제가 그래도 주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 상담을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5가지, 6가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세대나 구조적, 전략적, 경험적, 해결 중심 이 4가지의 기본적인 전략이나 그런 개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신 심리평가랑 심리검사의 이해라는 2개 책을 기본서로 봤었고 그리고 심리진단 과목은 연구법 강의랑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거는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두면 좀 일석이조 효과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전략적인 면인데 과목들 중에 집단 상담하고 가족 치료가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성격이랑 정신병리가 한 과목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2개 과목이 묶여 있으니까 좀 어쨌든 좀 뭔가 부담이 덜한 것 같았는데 이 심리 진단 및 평가는 이제 한 과목만 딱 있잖아요. 조금 더 확실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제 이거는 그 전반적으로 다들 있는지라 본인이 들고 있는 심리검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다 다룬 책으로 좀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심리검사가 좀 제일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MMPI라던가 노샤라던가 지능검사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기본적인 개념 알고 나머지 투사 검사라던가 뭔가 각 검사별로 어떤 특징이나 개념이 있고 이게 어떠한 히스토리로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정도의 내용을 좀 열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한영 선생님의 성격심리학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상담심리 책도 노한영 선생님 책이라서 좀 보기가 좀 익숙하고 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격심리학 책의 마지막에 이제 40문제 정도 연습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성격심리학은 좀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에서도 성격심리 분야의 문제 예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뒤에 전공책 뒤에 있는 책의 문제를 좀 봤었고 그리고 이제 성격 심리학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담 심리학이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겹치지 않고 성격 심리학에서만 좀 이렇게 나오는 뭐 호나이라든지 프롬 이런 카텔 이런 학자들은 좀 따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두시면 좀 이 분야의 과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만 교수님의 성격심리학 책도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장애별 진단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전 판이랑 좀 어떻게 다뤄지는지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던가 임상심리학 1급 관련된 기출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 권성만 교수님의 이상심리학 책으로 봤는데 이제 그 DSM-5의 그 20개 범주의 그 하위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세부 기준들, 뭐 6개월, 뭐 1개월 이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2개에서 결국에는 좀 찍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팁인데 그 한 페이지에다가 그 20개 하위 유형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좀 이동 중에 이렇게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정신병리 그 명칭을 써놓고 이 6개월, 뭐 이거는 3개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봤던 게 그래도 보기를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면 그 상담 실무할 때도 도움이 되시니까 좀 좋은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구 반복론이 굉장히 좀 이제 좀 어려웠는데 그게 그 성태재 선생님
네, 그 연구 반복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도움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말 저한테는 최고 난이도의 과목이었고 되게 가장 부담이 많이 됐었던 과목이어서 일단은 좀 통계의 유료 강의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통계 검증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그 상담 선생님들이 통계 검증 부분을 올려놓으신 걸 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이론이더라도 또 선생님들마다 그 설명하신 스타일이 다르니까 좀 비교를 하면서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어려웠던 과목이었어가지고 좀 손으로 적으면서 좀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이제 처음에는 만들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내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다시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특히나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손으로 쓰면서까지 봤다라는 조금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도 이제 석사 때나 이제 학부 때 많이 읽었던 성태자 선생님의 연구 방법론 그 책으로 공부를 해서 오히려 이제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서 그걸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어떻게 실험 대상자를 소집할지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타당하게 연구되는지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 그리고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에 한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디테일하고 엄청 어려운 것들의 연구 방법을 보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상관, 회귀,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분석을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공부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찾고 이런데 좀 아무래도 제가 혼자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룹을 하면 일단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하니까 제가 이제 그 4명의 그룹으로 같이 했거든요. 자료를 어서 구하고 참고 자료 구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얻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줌으로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그룹 스터디 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임상심리사하고 매년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양이 엄청 나니까 암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 풀면서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답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좀 틀리면 틀린 대로 넘어가지 않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 정리해서 좀 그거 따로 메모해서 관리를 했고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좀 막막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제일 비슷한 게 청상 필기 문제집이라고 들어가지고 청상 필기 문제집으로 좀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를 좀 다시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공서적 뒤에 문제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좀 풀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마음은 시간이 다가올 까락만 피하자 40점만 넘기자란 마음이 좀 들었고 오히려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디테일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매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한 문제로 좀 더 맞춰야겠다. 그리고 약간 멘탈 관리는 일단은 너무 하기 싫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줄어들고 그 집에서 약간 좀 누워있기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마음. 저는 좀 되게 저의 스스로의 부담을 되게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자기보다는 꽈락만 배워놔자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담을 좀 낮춰야 그래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저 스스로도 되게 부담이 크면 되게 미루는 성향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꽈락만 배워놔자. 그리고 1년 더 하지 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은 떨어지면 되게 창피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좀 되게 꽈락만 면하자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덜해져서 그래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면서 요거는 꼭 기억해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시험을 위한 그런 거
보다 훨씬 편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3차 시험 보면서 제가 마음이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불합격되더라도 이건 뭐 어차피 좀 더 확실히 공부해서 슈퍼바이저가 되자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내가 이 과목을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훑었다. 그래도 좀 한번 내가 다 봤다라는 좀 통제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과목에 대한 효능감. 왜냐면 시험이 가까울수록 나 이것도 못 봤는데? 나 이 분야도 몰랐는데? 또 모르는 거 나왔어. 라고 하면서 되게 좀 그 소위 페이스가 말린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자는 좀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자는 좀 실제로 공부할 때의 어떤 습관? 이게 한 달에 한 시간 좀 많으면 많고 좀 짧으면 작다고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출 문제나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는 좀 알고 있으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각 과목마다 25문제다 보니까 일단 까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13문제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까락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2-3문제 더 맞출지, 그리고 내가 맨날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그거 관련된 걸 좀 채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진짜 3-4문제 차이로 붙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까락 나오거나 안 되는 거 약간 올리고 진짜 올릴 수 있는 거 올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운이 좋게 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한 발 한 발. 하여튼 제가 이거 응한 이유는 제가 불합격했을 때 이제 합격한 사람들한테 뭐 제가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거든요. 기출문제 없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참여한 거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쳤을 때 떨어질 거라 생각으로 좀 시험을 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붙을 거라고 해도 꼭 이게 지금 붙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험 치니까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오히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리고 약간 운이 터져서 오늘은 뭔가 찍기의 신이 내려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찍었는데 다 맞기를 좀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마음이 들고, 너무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오히려 좀 어떤 거 나왔는지 좀 기억하고 이런 느낌이구나 좀 파악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라도 좀 보고, 그리고 시험 당일에 찍기의 신이 좀 내려서 모든 걸 다 적었을 때 다 정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 마인드로 좀 공부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험 보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어차피 이 상담일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닌데 뭐 떨어지는 대로 또 공부 더 하지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도 자격증을 딸 때 가장 역량이 상승한다. 그때 굉장히 다 바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또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떨어져도 이런 점이 좋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라는 생각. 그리고 붙으면 당연히 붙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좀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당연히 되게 떨리기도 하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마인드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지금까지 상담심리사 1급 필기시험 합격자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았는데요. 학회원분들을 위해 흔쾌히 출연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담심리사 면접심사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학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 잊지 마세요.